높은 담장이 하늘을 사각으로 오려낸 이곳은 조선 한양의 북촌. 그 중에서도 콧대 높기로 소문난 김대감 댁의 안채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라지만 이곳 안차에 마당에 떨어지는 햇살은 어딘가 서늘하고 창백하다. 12자 높이로 쌓아 올린 기와 담장은 바깥 세상의 소란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떡 장수의 가위질 소리나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아득하고 흐릿하게 뭉개져서 들려온다. 이곳은 소리조차 함부로 넘나들지 못하는 공간이다. 오로지 정적만이 주인처럼 안방과 대청마루를 점령하고 있다. 대청마루 한가운데 앉아 바느질을 하는 여인. 그녀의 이름은 이곳에 없다. 그저 김대감 댁 며느리 혹은 안동김씨 댁으로 불릴 뿐이다. 그녀가 입은 옥색 저고리는 빳빳하게 풀이 먹여져 있어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조여온다. 겹겹이 껴입은 치마는 다리를 휘감아 함부로 보폭을 넓히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그녀의 손끝에서 은색 바늘이 위태롭게 춤을 춘다. 한 땀 한 땀 흰 명주 천위를 뚫고 지나가는 바늘. 소리가 이 넓은 기와집의 정막을 깨는 유일한 소음이다. 탁 하고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가 귓게 천둥처럼 울린다. 그만큼 이곳은 숨막히게 조용하다. 하인들이 오가는 발걸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이곳의 여종들은 마루를 걸을 때 발뒤꿈치를 들고 걷는다. 행여나 발소리가 크게 나면 안방 마님의 불호령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유령처럼 일하는 사람들. 그것이 이 명문가 안채의 풍경이다. 여인은 고개를 들어 잠시 마당을 내다본다. 마당 항우석에 심어진 대나무가 바람에 스치며 사락거리는 소리를 낸다. 저 대나무는 담장 위로 훌쩍 자라나 바깥 세상을 굽어보고 있을 것이다. 여인의 시선이 대나무 끝을 따라 담장 위로 향하다가 이내 묵직한 기와지붕에 가로막혀 다시 마당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다. 담장, 그것은 단순한 벽이 아니다. 그녀의 세상은 딱 이 담장 안까지다. 혼례를 치르고 가마를 타고 이 대문을 넘어서던 날, 그녀의 세상은 이 사각형의 하늘 아래로 축소되었다. 대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날은 오직 죽어서 상여를 타고 나갈 때뿐이라는 옛말은 비유가 아니라 엄혹한 현실이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여 바느질에 집중한다. 손끝이 따끔하다. 바늘에 찔린 손가락 끝에서 붉은 핏방울이 맺힌다. 붉은 피가 흰 명주천에 떨어질까 황급히 입술로 손가락을 가져가지만 비리시한 피 맛보다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은 입안 가득 고이는 쓴맛이다. 안방문이 드르륵 열리는 소리에 여인의 어깨가 움찔하고 굳어진다. 시어머니가 기침을 하며 나온다. 며느리는 황급히 일어나 고개를 조아린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며느리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내린다. 그 눈빛은 감시자의 것이다. 옷매무새는 단정한지, 표정에 불온한 기색은 없는지, 바느질 솜씨는 정갈한지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것을 검열한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간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안채를 덮친다. 이 침묵은 평화가 아니다. 그것은 거대한 짐승이 먹잇감을 노려보며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다. 여인은 다시 자리에 앉는다. 엉덩이가 베겨오고 다리에 쥐가 나지만 자세를 흐트러뜨릴 수는 없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 그것은 시어머니가 눈앞에 없어도 사라지지 않는 족쇄와 같다. 규방,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된 이 공간은 사실상 감옥이다. 창살 없는 감옥에서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 살아가는 삶.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인내심뿐이다. 하지만 그 인내심조차 바닥나고 있음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그녀는 느낀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마저 낡고 고여 있는 것만 같다. 그녀는 바늘을 쥔 손에 힘을 준다. 탁, 탁, 천을 뚫는 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 담장 안에서 허락된 유일한 움직임, 유일한 소리, 그것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전부다. 혼례를 치르기 전 그녀에게도 이름이 있었다. 설령 상스러운 기운이라는 뜻을 가진 그 예쁜 이름을 아버지는 붓으로 정성스럽게 써주셨다. 그녀는 기억한다. 친정집 사랑방에서 아버지의 무릎 아래 앉아
글을 읽던 시절을 말이다. 그때의 공기는 지금과 달랐다. 먹향기가 은은하게 배어있던 방, 책장을 넘길 때마다 사그락거리던 종이 소리, 그리고 글을 읽는 낭랑한 목소리가 집안을 채우던 시절이었다. 아버지는 딸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총명한 눈빛으로 묻고 또 묻는 딸을 기특해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소학을 떼고 맹자를 읽으며 그녀는 세상이 넓다는 것을 글로나마 배웠다. 성현들의 말씀을 읽으며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기계를 가슴에 품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이 한 명의 온전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존재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6이 되던 해 혼담이 오가고 혼례 날짜가 잡히면서 그녀의 세계는 급격히 뒤틀리기 시작했다. 혼례식 날 연지곤지를 찍고 화려한 화롯을 입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재물처럼 느껴졌다. 감에 오르기 전 친정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당부하셨다. 이제 너는 우리 집 귀신이 아니라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번거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을 견뎌야 한다. 어머니의 당부는 저주처럼 들렸다. 번거리, 귀머거리, 장님, 그것이 여자가 되어야 할 모습이라니. 그녀는 가마 안에서 소리 죽여 울었다. 가마꾼들의 발소리에 맞춰 덜컹거리는 가마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그 어둠 속에서 서령이라는 이름은 증발해버렸다. 그리고 도착한 시댁 김대감 댁의 높은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읽었던 책들, 가슴에 품었던 기가에 그 모든 것이 이곳에서는 불온한 사상이자 위험한 독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곳에서 여자는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삼종지도의 법도만이 그녀가 따라야 할 유일한 경전이었다.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른다. 그녀의 인생에 주어는 없었다. 언제나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존재해야 했다. 남편은 차가운 사내였다. 첫날 밤 그는 신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촛불을 껐다. 그는 학문을 닦는 선비였지만 아내와 시를 논하거나 세상사를 이야기하는 다정함은 없었다. 그에게 아내란 그저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주고 집안 살림을 빈틈없이 관리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남편이 사랑방에서 글을 읽는 소리가 안채까지 들려올 때면 그녀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익숙한 구절, 그녀도 알고 있는 문장들이 들려오면 가슴이 뛰었다. 나도 저 뜻을 아는데, 나도 저기에 대해 할 말이 있는데.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차마 소리내어 말할 수는 없었다. 그 말들은 목구멍 안쪽으로 꿀꺽 삼켜져 가슴속에 딱딱한 응어리로 쌓여만 갔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눈빛이 맑은 것을 싫어했다.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다. 며느리가 혹여나 책이라도 흘깃거리면 불호령이 떨어졌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소리를 밥 먹듯이 들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의 총기를 숨겨야 했다. 멍청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인형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갈증은 더해만 갔다. 글을 읽고 싶다는 욕망, 내 생각을 말하고 싶다는 욕망, 담장 밖으로 나가 바람을 맞고 싶다는 욕망.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본능이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다.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붓을 들고 하얀 종이 위에 난초를 치는 꿈이었다. 먹물이 번져가는 모양이 너무나 아름다워 환하게 웃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를 방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옆자리에 누운 남편의 고른 숨소리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붓 대신 바늘을 쥐어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밤들이 계속되었다. 출가 외인 그 네 글자가 찍어 누르는 무게는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다. 마당에 쌓인 낙엽들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뱅그르르 돌다가 대청마루 위로 우수수 쏟아졌다.
남편은 아침 일찍 외출했고 시어머니는 불공을 들이러 절에 가고 없었다. 안채에는 며느리 혼자, 그리고 멀리서 비지를 하는 어린 계집종 하나뿐이었다. 기이할 정도로 고요한 오후였다. 며느리는 마루에 앉아 헝클어진 실타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바람이 휑하니 불더니 사랑채 쪽에서 종이 한 장이 날아와 안채 마당에 툭 떨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사랑채 문이 덜 닫혔던 모양이다. 하얀 한지 그 위에 검은 먹으로 흘려 쓴 글씨가 보였다. 그녀는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저것을 주워야 한다. 아니, 모른 척해야 한다. 이성은 경고했지만 몸은 이미 마당으로 내려서고 있었다. 그녀는 꽃신을 싣는 둥마는둥하며 마당으로 내려가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남편이 짓다가 만시의 초안이었다. 가을바람의 낙엽 진이 나그네 마음 쓸쓸하고 상투적인 시구였다. 하지만 그 글씨, 그 먹냄새가 그녀의 영혼을 강하게 뒤흔들었다. 그녀는 홀린 듯이 종이를 들고 대청마루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종이에 거친 질감이 손가락을 타고 전해져 왔다. 읽고 싶다. 아니, 쓰고 싶다. 이 문장을 완성하고 싶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시어가 폭죽처럼 터져 나왔다. 쓸쓸함 뒤에 올 문장, 이 가을의 정취를 담아낼 더 완벽한 표현들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붓을 찾았다. 아니, 붓은 없었다. 여자의 방에 붓과 벼루가 있을 리 만무했다. 그녀는 급한 대로 눈썹을 그리는 먹을 찾았다. 그리고 바느질할 때 쓰는 자투리 천을 꺼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이것은 금기다. 들키면 경을 칠 일이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먹을 갈아 천 위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남편의 시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의 시였다. 담장 안에 갇힌 새는 하늘을 잊지 못하고 소리 없는 울음은 밤새 서리를 맞네. 글자가 천 위에 새겨지는 순간 그녀는 전율했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이 손끝에서부터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단 두 줄의 시였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지난 몇 년간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억눌린 자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천을 가슴에 품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희열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그때였다.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아범아, 사랑채 문이 왜 열려있느냐. 서리빨 같은 목소리, 시어머니였다.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먹 묻은 천을 치마폭 속에 구겨 넣었다. 심장이 발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다. 예상보다 훨씬 일찍 돌아온 것이다. 방문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안에 있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방문을 뚫고 들어왔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다. 예, 어머니. 문이 벌컥 열렸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매가 방 안을 훑었다. 며느리는 바느질 거리를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손끝에 묻은 검은 먹자국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며느리의 손끝에 머물렀다. 그리고 방바닥에 떨어진 미처 치우지 못한 남편의 시 원고 종이를 발견했다. 이게 무엇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섬뜩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묻지 않느냐? 이것이 무엇이고 내 손에 묻은 그 검은 것은 무엇이냐? 시어머니가 한 발짝 다가왔다.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거칠게 낚아챘다. 손가락 끝에 묻은 먹물, 그것은 명백한 증거였다. 감히 안 여자가 서방님의 글에 손을 대, 그것도 모자라 글장난질을 해. 시어머니의 손이 올라갔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고개가 돌아갔다. 뺨이 불타는 듯 뜨거웠지만 아픔보다 더 큰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켰다. 천한 것들이나 하는 짓을 양반과 며느리가 해. 그를 알면 독이 된다 하였거늘 내 진작에 내 눈빛이 불길하다 여겼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갈갈이 찢어 며느리의 얼굴에 뿌렸다. 근본 없는 짓거리 다시는 하지 마라.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 손목을 분질러 놓을 테니. 시어머니는 쾅소리가 나도록 문을 닫고 나갔다. 방 안에 남겨진 며느리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 속에 파묻혀 있었다. 치마폭 속에 숨긴 자투리 천. 그녀가 쓴 시가 적힌 그 천이 살을 파고드는 것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뺨이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주먹을 꽉 쥐었다. 금기를 어겼다는 죄책감보다는 억울함과 분노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왜 안 되는가? 왜 여자는 글을 읽고 쓰면 안 되는가? 왜 나는 생각하면 안 되는가?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치마폭에 숨겨두었던 천을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삐뚤빼뚤 급하게 쓴 글씨였지만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었다. 시어머니의 폭언은 그녀의 의지를 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지폈다. 억압은 저항을 낳는다 했던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지만 위험한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 거대한 가문의 질서에 균열을 낼 파멸의 시작이었다. 담장 밖의 바람소리가 오늘따라 더욱 거세게 창호지 문을 흔들었다. 마치 그녀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라고 유혹하는 것처럼. 그날 이후 안채의 공기는 한층 더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목을 분질러 놓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가혹한 형벌을 내렸다. 그것은 철저한 고립과 감시였다.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은 시어머니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늙은 하녀에게 낱낱이 보고되었다. 며느리가 숨을 쉬는 박자까지 감시당하는 기분이었다. 바느질거리는 산더미처럼 쌓였고 잠시라도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볼라치면 어디선가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여자의 시선이 담장 높이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경고였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친정과의 단절이었다. 혼례를 치르고 나면 출가 외인이니 친정 귀신이 되라는 말이 덕담처럼 오가는 세상이었지만 혈육의 전까지 칼로 무자르듯 끊어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며느리는 밤을 새워 친정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굳은 살 박인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에는 사무치는 그리움과 고된 시집살이의 서름이 행간마다 스며 있었다. 하지만 그 편지는 단 한 번도 대문 밖을 나가지 못했다. 편지를 전해달라 부탁했던 하녀는 그것을 고스란히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바쳤기 때문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 안채 마당 한 구석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며느리는 타는 냄새에 이끌려 방문을 열었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시어머니가 아궁이 앞에 서서 며느리가 쓴 편지들을 불쏘시개로 밀어넣고 있었다. 하얀 한지가 붉은 불꽃에 혀를 날름거리며 타들어갔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라고 적힌 문장이 검은 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며느리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것은 종이가 타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혀와 목소리가 타버리는 것과 같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다 타버린 재를 부직갱이로 툭툭 털어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출가한 계집이 마음을 친정에 두고 있으니 집안 꼴이 이 모양이지. 썩은 가지는 잘라내야 새순이 돋는 법이다. 그 목소리는 불꽃보다 뜨거웠고 재보다 건조했다. 며느리는 문설주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나무를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비명은 나오지 않았다. 소리내어 울 자격조차 박탈당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사랑채로 통하는 중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섰다. 그는 마당에 피어오르는 연기와 재를 뒤집어 쓴 어머니, 그리고 창백하게 질려 문가에 서 있는 아내를 번갈아 보았다. 며느리의 눈동자가 남편을 향해 흔들렸다. 제발 한마디만 무슨 일이냐고, 왜 이러시는 거냐고 한마디만 물어봐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남편은 학문을 하는 선비가 아니던가. 도리에 어긋나는 일에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선비의 의무가 아니던가.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읽고도 무심하게 고개를 돌렸다. 그는 어머니에게 짧게 목례를 하고는 다시 사랑채로 발길을 돌렸다. 다티는 문소리가 쿵 하고 며느리의 가슴을 쳤다. 그 무심함은 시어머니의 독설보다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베었다. 이 집안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누구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를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가문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부속품에 불과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다시 봄이 왔지만 안채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었다.
며느리의 배는 여전히 납작했다. 혼인한 지 3년이 넘도록 태기가 없다는 것은 며느리에게 씌워진 가장 무거운 죄목이었다. 시어머니는 용하다는 한의원에서 지어온 탕약을 매일같이 들이밀었다. 검고 쓴 약사발을 비울 때마다 며느리는 자신의 생명을 깎아먹는 기분이 들었다. 약 찌꺼기 냄새가 몸에 배어 숨을 쉴 때마다 역한 기운이 올라왔지만 토해낼 수도 없었다. 약을 먹고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것은 오롯이 며느리의 부덕 탓이 될 것이 뻔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남편을 안채로 불렀다. 문 밖에서 서성이던 며느리는 열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 소리를 듣고 말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냉정했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실거지약 중에서도 무자무자는 가장 큰 죄악이라 했다. 대를 잇지 못하는 며느리를 데리고 있는 것은 조상님들께 면목 없는 일이다. 남편은 한동안 침묵했다. 며느리는 숨을 죽이고 남편의 대답을 기다렸다. 혹시라도 그가 아직 젊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해주지는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다. 어머니 뜻대로 하십시오. 남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섞이지 않은 사무적인 어투였다. 며느리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남편은 덧붙였다. 다만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것은 원치 않으니 조용히 처리해 주십시오. 조용히 처리하라니 사람을 물건 치우듯 말하는 그 태도에 며느리는 입을 틀어막았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걱정 마라. 내 알아서 멀리서 온 찹실 하나를 드릴 테니 씨바디로만 쓸 것이니 안 사람 채면 깎일 일은 없을 게다. 첩. 그 한 글자가 며느리의 머릿속을 하얗게 태웠다. 칠거지야. 아들을 낳지 못하는 죄, 질투하는 죄, 나병이 있는 죄, 말이 많은 죄, 도둑질하는 죄, 시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음탕한 죄, 여자를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이유. 그 거미줄 같은 올가미가 서서히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아들을 낳지 못했으니 쫓겨나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 이 나라의 법도였다. 하지만 첩을 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남편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안채의 주인인 자신의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일이었다. 그날 밤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왔을 때 며느리는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남편은 촛불 아래서 책을 펼쳐 들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이었다. 며느리는 떨리는 입술을 떼었다. 서방님, 첩을 들이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남편의 눈썹이 꿈틀했다. 책장을 넘기던 손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내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 대신 불쾌함이 서려 있었다. 어찌한 여자가 문 밖에서 엿듣는단 말이오. 법도에 어긋나는 짓이오.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제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어찌 저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남편이 책을 탁 덮었다. 비참하다니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자식된 도리요. 그대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 어쩔 수 없는 일 아니오. 투기도 지내은 칠거지약 중 하나라는 것을 모르시오. 첩을 들인다고 투기를 부린다면 내 자네를 쫓아내도 할 말이 없을 것이오. 남편의 말은 논리정연했다. 유교 경전에 나오는 구절들을 인용하며 아내의 감정을 죄악으로 규정했다.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다. 슬픔을 느끼는 것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것도, 남편의 사랑을 원하는 것도 모두 투기라는 이름의 죄가 되었다. 이 집에서 그녀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어서는 안 되었다. 아들을 낳는 도구, 가문을 유지하는 기계여야만 했다.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다. 남편의 차가운 논리 앞에서 그녀의 눈물은 그저 어리석은 여자의 투정으로 전락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남자에게 나는 타인이구나. 아니, 타인보다 못한 존재구나. 길게 핀 꽃도 꺾이면 안타까워할 텐데. 그는 아내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구나. 절망은 깊고 어두운 늪처럼 그녀를 삼켰다. 더 이상 이 집안에서 기대할 희망은 없었다. 첩이 들어오는 날은 잔칫날처럼 요란했다. 젊고 붉은 입술을 가진 여자가 감에서 내릴 때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다. 며느리는 안차에 깊숙한 곳에 숨어 그 소란을 들었다. 첩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안방까지 파고들었다. 시어머니는 첩을 위해 별채를 내어주고 보약을 다려보냈다.
안채로 들어오는 탕약은 끊겼다. 그것은 이제 너는 필요 없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하인들조차 며느리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다. 안방마님은 이제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었네. 아이고 불쌍하기도 하지. 동정 어린 시선이 며느리의 등을 찔렀다.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첩이 들어온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회임 소식이 들려왔다. 집안은 경사 분위기로 들썩였지만 그럴수록 며느리가 설 자리는 좁아졌다.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며느리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밥상에 숟가락 하나가 덜 놓여도 아무도 챙기지 않았다. 며느리는 점점 말라갔다. 곡기를 끊으려 한 것은 아니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슬거려 삼킬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문의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밤마다 저주를 퍼붓는다는 둥. 말도 안 되는 낭설이었다. 하지만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갖고 양반가 체면에 먹칠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불러 앉혔다. 며느리의 얼굴은 헬쑥하여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시어머니는 혀를 찼다. 네가 덕이 부족하여 집안의 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구나. 이를 어찌 씻을꼬? 며느리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의 눈빛이 번뜩였다. 억울하다. 양반가 여인이 입에 담을 말이 아니다. 네가 진정 억울하다면, 그리고 이 가문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네, 스스로 그 억울함을 증명할 길이 없지는 않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며느리의 옷고름에 매달린 은장도에 머물렀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얼어붙었다. 며느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가슴을 감싸 쥐었다. 은장도 친정어머니가 시집올 때 주신 물건이었다. 일신의 위기가 닥치면 정절을 지키기 위해 쓰라는 물건. 하지만 시어머니가 말하는 뜻은 달랐다. 살아서 치욕을 당하느니 죽어서 깨끗함을 증명하라는 자결 종용이었다. 소박을 맞고 친정으로 쫓겨나면 친정 가문 전체가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아비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평생 죄인처럼 숨어 사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어 열려 흉내라도 내는 것이 가문을 위한 길이라는 뜻이었다.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죽음을 강요한단 말인가. 며느리는 소름이 끼쳐 몸을 떨었다. 시어머니는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식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며느리가 결단을 내리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무언의 압박, 그것은 칼을 들이대고 목을 찌르는 것보다 더 잔인했다.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왔다. 마당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고 첩이 머무는 별채 쪽에서는 아이를 위한 베네쩌고리를 짓는지 하하 호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삶과 죽음이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존하고 있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은장도를 꺼내 칼집을 어루만졌다. 서슬퍼런 칼날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아니었다. 사는 것이 지옥인데 죽음이 무엇 그리 두렵겠는가. 다만 두려운 것은 잊히는 것이었다. 아무런 죄도 없이 그저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투기했다는 누명을 쓰고 세상에서 지워지는 것이 두려웠다. 내가 죽으면 저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독한 며느리가 제분을 못 이겨 죽었다고 할까? 아니면 가문의 수치를 씻기 위해 목숨을 바친 열녀라고 포장할까? 어느 쪽이든 진실은 없을 것이다. 그녀는 문득 억울함이 복받쳐 올랐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나는 글을 읽을 줄 알고 시를 지을 줄 알고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인데 왜 내 존재는 자궁의 기능으로만 평가받아야 하는가? 그녀의 내면에서 살고 싶다는 외침과 죽어서라도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체념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칼끝을 목에 겨누었다가 다시 내리기를 수십 번. 그녀의 눈물방울이 은장도 칼날 위에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다. 밖에서는 소쩍새가 피를 토하듯 울어대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운명을 예고하는 장송곡처럼 구슬프게 들려왔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날이 밝으면 시어머니는 더 모진 말로, 아니 어쩌면 친정으로 쫓아내겠다는 협박으로 그녀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을 것이었다. 그녀에게 남은 길은 좁고도 캄캄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의 어둠을 밀어냈다. 며느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무릎 위에 놓인 은장도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수백 번 반복했다. 죽음은 두려웠으나 삶은 더욱 끔찍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억울함이었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죽을 죄인가? 투기를 하지 않았는데 투기했다는 누명을 쓰고 죽어야 하는가? 아침 문안 인사를 알리는 하인의 기척이 들렸다. 며느리는 은장도를 품에 감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밤새 울다 지친 여인의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 결심한 듯 서늘하고 단단한 빛이 감돌았다. 안채 대청마루에는 시어머니가 꼿꼿하게 앉아 아침상을 받고 있었다. 그 곁에는 남편이 무심한 얼굴로 숟가락을 들고 있었다. 며느리가 들어서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며느리의 품속, 은장도가 있는 곳을 스치듯 지나갔다. 아직 살아있느냐는 듯한 눈빛이었다. 며느리는 절을 올리는 대신 뻣뻣하게 서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예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 무슨 행패요. 아침부터 정신이 나간 것이오. 남편의 타박에도 며느리는 꿈쩍하지 않았다. 그녀는 품에서 은장도를 꺼내 시어머니 앞 상 위에 툭 던져 놓았다. 쇠붙이가 나무상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하인들이 기겁하여 숨을 죽였고 시어머니의 눈썹이 꿈틀했다. 어머니, 이 칼로 제 목을 찌르면 가문의 명예가 지켜집니까?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시어머니는 밥그릇 뚜껑을 덮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다. 시끄럽다. 네가 정령 집안을 망치려 드느냐?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망친 것은 제가 아닙니다. 씨를 받지 못한 아들을 탓하지 않고 밭을 탓하며 며느리를 잡는 이 집안의 법도가 망친 것입니다. 첩을 들여 조강지처를 능멸하고 거짓 소문을 내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양반가의 법도입니까?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네가 미쳤구나. 드디어 실성을 했어. 감히 어머니 앞에서 무슨 망발이냐. 남편은 아내의 절규를 듣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어머니가 모욕당했다는 사실에만 분개했다. 며느리는 남편을 쏘아보았다. 서방님, 당신도 똑같습니다. 내가 밤마다 울며 가슴을 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첩의 치마폭에 쌓여 희희낙낙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읽는 그 성현의 말씀에 아내를 헌신짝처럼 버리라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씩씩거리기만 했다. 그는 평생 여자에게서 이런 대들음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여자는 그림자여야 했고 순종하는 인형이어야 했다. 인형이 말을 하고 화를 내자 그는 공포와 혐오를 동시에 느꼈다. 시어머니가 탁자를 내리쳤다. 닥쳐라. 네가 정령 사약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칠거지약을 범한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에게 대들고 남편을 능멸했으니 이는 삼종지도를 거스른 폐륜이다. 여봐라. 못들 하느냐. 저 미친 것을 당장 끌어내어 광에 가두어라. 마당에 있던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하지만 그들도 며느리의 솥을 퍼런 기세에 눌려 섣불리 다가오지 못했다. 며느리는 하인들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내 발로 갈 것이다. 손대지 마라. 그녀는 다시 시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 저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서 이 집안이 얼마나 비겁하고 잔인한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소박을 놓으시려면 놓으십시오. 친정으로 돌아가 아버님께 이 모든 사실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며느리의 선언은 안채를 뒤흔들었다. 그것은 금기였다. 여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 가문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은 조선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반역이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검붉게 변했다. 친정에 알리겠다고, 세상에 알리겠다고, 그것만은 절대 안 될 일이었다.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요, 아들의 앞길까지 막힐 수 있었다. 시어머니의 눈에 살기가 돌았다.
저것을 살려보내서는 안 된다. 시어머니는 낮고 음산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입을 막아라. 재갈을 물려서라도 광에 쳐넣어라. 다시는 해를 보지 못하게 하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며느리의 팔을 꺾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남편을 향해 외쳤다. 서방님, 제발 사람답게 사십시오. 이것이 사람의 도리입니까? 남편은 고개를 돌렸다. 그는 아내의 처절한 눈빛을 외면했다. 귀를 막고 싶었다. 그저 이 소란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며느리는 어두운 광 속으로 내던져졌다. 육중한 나무 문이 닫히고 쇠사슬이 감기는 소리가 들렸다. 덜컥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와 함께 세상과 단절되었다. 안채는 다시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오늘 일은 아무도 입 밖으로 내어서는 안 된다. 만약 새어나가는 날에는 너희들 목숨도 온전치 못할 것이다. 하인들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벌벌 떨었다. 마당에는 며느리가 떨어뜨린 은장도만이 덩그러니 남아 아침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다. 방안은 차갑고 습했다. 곰팡이 냄새와 묵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며느리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손목에는 멍이 들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절망감이었다. 기어이 말을 뱉었으나 변한 것은 없었다. 아니, 상황은 더 나빠졌다. 이제 그들은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영영 가두어 둘 것이다. 밥도 물도 주지 않고 말려 죽이거나 병들어 죽게 내버려 둘 것이다. 친정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은 그들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다. 살아서는 이 담장을 넘을 수 없게 되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사라진 것을 보니 밤이 된 모양이었다. 배가 고파왔지만 물 한 모금 들어오지 않았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만 요란했다. 저 멀리 별채에서 첩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며느리의 고막을 찔렀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다.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글을 읽은 것이 죄인가? 지아비를 섬기려 노력한 것이 죄인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엉키고 설켰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하루에 한 번 개구멍 같은 틈으로 주먹밥 한 덩이와 물 한 사발이 들어올 뿐이었다. 짐승의 사육과 다를 바 없었다. 며느리는 점점 말라갔다. 정신이 혼미해질 때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친정집 마루에 앉아 책을 읽던 시절, 아버지가 칭찬해 주던 시절, 그때 나는 댁이 아니라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었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공포가 밀려왔다. 이러다 이름조차 잊고 죽게 될까봐 두려웠다. 사흘째 되는 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얘야, 살아있느냐?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네, 친정에서 정갈이 왔더구나. 내 아비가 며칠 후 이곳을 방문하겠다고 한다. 며느리의 눈이 번쩍 뜨였다. 아버지가 오신다니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다. 하지만 이어진 시어머니의 말은 그 불씨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미쳐서 광에 갇힌 며느리를 사돈어른께 보일 수는 없지 않으냐. 게다가 네가 칠거지약을 범하고 시어머니에게 폐악을 부렸다는 사실을 아시면 사돈어른이 충격으로 쓰러지실지도 모를 일이다. 협박이었다. 네가 살아있는 한 친정아버지가 모욕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였다. 시어머니는 문틈으로 무언가를 밀어넣었다. 며느리가 기어가서 확인해 보니 하얀 소복 한 벌과 깨끗하게 닦인 은장도였다. 아침에 며느리가 던졌던 바로 그 칼이었다. 마지막 기회를 주마.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내 친정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것뿐이다. 날이 밝기 전까지 결단을 내리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 내 아비가 이 꼴을 보게 될 것이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며느리는 은장도를 집어들었다. 칼집에 새겨진 문양이 달빛에 비쳐 영롱하게 빛났다. 친정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주시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부디 이 칼을 쓸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지만 어머니의 바람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소복으로 갈아입었다. 며칠 동안 씻지 못해 냄새나는 몸이었지만 마음만은 정갈하게 하고 싶었다. 머리를 비서쪽을 쥐고 옷고름을 단정하게 메었다. 그녀는 광의 벽에 기대어 앉았다. 죽음을 강요당했지만 그녀는 이것을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기로 했다. 저들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지옥 같은 고통을 내 손으로 끊어내기 위해서, 더 이상 짐승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그녀는 손가락을 깨물어 소복 치맛자락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피가 배어나와 흰 천을 붉게 물들였다. 유서였다. 하지만 남편에게 남기는 연서도 시부모에게 남기는 반성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시시였다. 꽃이 지는 것을 슬퍼 마라. 열매 맺지 못한 나무라 하여 베어내지 마라. 나는 뿌리 깊은 나무였으나 흙이 나를 거부하니 스스로 말라 죽노라.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기백은 서리빨 같았다. 그녀는 피 묻은 손가락을 닦지 않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흔적이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거세졌다. 마치 그녀의 가는 길을 배웅이라도 하는 듯했다. 그녀는 은장도를 뽑았다. 서늘한 칼날이 목에 닿았다. 두려움에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서방님, 당신은 평생 죄책감 속에 살기를. 어머니, 당신은 평생 내 원혼에 시달리기를. 그리고 세상이여, 여자라는 이유로 나를 가둔 이 거대한 감옥이여, 내 피로 그대들의 위선을 씻어내리라.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힘껏 칼을 그었다. 뜨거운 선혈이 솟구쳐 올랐다. 고통은 찰나였고 어둠은 영혼처럼 밀려왔다. 그녀의 몸이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붉은 피가 하얀 소복을 적시고 흙바닥으로 스며들었다. 광안은 비릿한 피냄새로 가득 찼지만 그녀의 표정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했다. 다음날 아침 광문을 연 하인이 비명을 질렀다. 안채가 발칵 뒤집혔다. 시어머니가 달려왔다. 그녀는 며느리의 시신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골칫덩이가 사라졌다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하인들을 물리고 남편을 불렀다. 남편은 피범벅이 된 아내의 시신을 보고 뒷걸음질 쳤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아, 어머니, 아이, 이를 어찌합니까?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다. 정신 차려라.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 아이는 자결한 것이다. 하지만 미쳐서 죽은 것이 아니다. 시어머니의 지시는 치밀하고 신속했다. 그녀는 며느리의 치맛자락에 적힌 피 묻은 실을 발견하고는 혀를 찼다. 불길한 것이다. 당장 태워버려라. 하인이 유서를 가져가 아궁이에 던져 넣었다. 며느리의 마지막 목소리는 한 줌의 재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다. 시어머니는 말을 맞추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밤새 괴한이 침입하자 정절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알겠느냐? 집안 사람 모두가 입을 모아 그렇게 말해야 한다. 그래야 가문의 명예도 살고 죽은 며느리도 연려가 되는 것이다.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다. 동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아이고, 그 젊은 나이에 정절을 지키겠다고 목숨을 끊다니 참으로 장하도다.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칭송했다. 남편은 상주가 되어 곡을 했다. 아이고, 아이고. 그의 울음소리는 크고 구슬펐으나 눈물은 메말라 있었다. 그는 속으로 안도하고 있었다.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은 열녀의 남편이라는 명예를 얻게 되었다. 첩이 낳은 아들은 적자가 되어 가문을 이을 것이고 아내는 가문의 수호신으로 남을 것이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결말이었다. 친정아버지가 도착했을 때 그는 딸의 영정 앞에서 오열했다. 내 딸아, 어찌 그리 모진 마음을 먹었느냐. 시어머니는 사돈의 손을 잡고 거짓 눈물을 흘렸다. 며느리의 절개는 하늘을 감동시켰습니다. 저희 가문의 자랑이자 사돈댁의 자랑입니다. 친정아버지는 그 말을 믿었다. 딸이 가문의 명예를 위해 숭고한 선택을 했다고 믿고 싶었다. 그렇게 믿어야만 딸을 잃은 슬픔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진실은 묻혔고 거짓은 전설이 되었다. 얼마 후 나라에서 정려직루가 내려졌다. 가문의 대문 앞에는
붉은색 정려문이 세워졌다. 연려 학생 의처지려. 화려한 현판이 걸리자 가문의 위상은 드높아졌다. 지나가는 선비들은 마을에서 내려 정려문의 예를 표했고 안악들은 아이들에게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본받으라 가르쳤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갇혀 있었던 어두운 광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흘렸던 피눈물과 마지막으로 남기려 했던 저항의 신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 첩이 낳은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과거에 급제했다. 집안은 더욱 번창했다. 시어머니는 천수를 누리고 편안히 눈을 감았다. 남편은 고위 관직에 올라 떵떵거리고 살았다. 정려문은 비바람에 조금씩 낡아갔지만 그 붉은색은 여전히 선명했다. 가끔 바람이 부는 날이면 정려문 기둥에서 끼익끼익 소리가 났다. 마치 억울하게 죽은 며느리의 흐느낌 같기도 하고 이 끔찍한 위선을 비웃는 냉소 같기도 했다. 어느 늦은 밤 늙은 하인이 정려문 앞을 쓸다가 중얼거렸다. 불쌍한 아기씨, 차라리 도망이나 가시지. 그 모진 꼴을 당하고 어찌 눈을 감으셨을꼬. 하인은 알고 있었다. 그날 밤의 비명소리를, 닫힌 광문을, 그리고 태워진 치맛자락을. 하지만 그 또한 침묵했다. 침묵만이 살아남는 길이었으니까. 정려문 아래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났다. 이름 모를 들꽃 하나가 피어 바람에 흔들렸다. 꺾이지 않고 뿌리째 뽑혀버린 여인의 삶처럼 꽃은 위태롭게 서 있었다. 세상은 그녀를 열려라 불렀으나 그녀는 그저 살고 싶었던 한 명의 사람이었다. 시스템은 그녀를 죽임으로써 완성되었다. 그녀의 죽음조차 가부장제의 견고한 벽돌이 되어 다른 여성들을 가두는 담장이 되었다. 붉은 정려문은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피로 쓴 족쇄였다. 조선의 밤은 깊었고 담장 안의 여자들은 숨죽여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담장을 넘지 못한 채 안채 깊숙한 곳에 고여 썩어갔다. 자유는 입 밖에 내기조차 금기였으므로 죽어서야 비로소 박제된 이름으로 남아 세상에 남을 수 있었던 슬픈 역설이었다.